유튜브 실행하고, 유탐사 검색하고, 유탐사 클릭하고, 구독 누르고, 영상 선택하고, 알림 설정하고, 전체 설정 꼭, 좋아요 누르기 하시면 유탐사가 널리 알려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까지 주로 이제 기후에 대한 말씀을 이제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것은 요새 하도 정말 기후가 정말 너무너무 더워서 오늘도 굉장히 고생을 하셨죠. 모든 분들 다. 그렇지만 일단 기후는 일단 그걸로 접고 오늘부터는 그거랑 관련이 좀 있는 생태계와 이제 개발의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원래 계획했던 거하고 이제 조금 순서가 달라지긴 했는데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원래 이렇게 이제 예정을 했었죠. 원래는 1부, 2부, 3부로 나눠서 1부가 과학, 세상을 보는 눈, 2부는 이제 자연, 물질과 생명, 그리고 3부 사회와 인간, 과학과 문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맨 처음에 서론으로서 과학이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고 물질과 대칭성을 좀 말씀드리고 2부로 들어가서 자연현상 역학적 기술이 굉장히 긴 내용인데 그 중에 가장 첫 번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말았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교육 문제가 갑자기 떠올라서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내란 작년 이제 12월 3일인가요? 내란이 이제 일어나서 그것이 결국 이제 진압이 됐지만 그 다음에 그 빛의 혁명 그리고 나서는 또 거기에 난동을 부리고 사법내란이 또 다시 또 일어나고 등등 여러 가지 과정을 이제 복잡하고 지난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왜 현재 이런 모습, 우리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교육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특히 우리 다음 세대 미래한테 그래서 교육 문제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 말씀 못 드렸고 교육 문제는 원래는 이제 이 계획대로라면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예정이었는데 그걸 당겨서 1부만 좀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부분은 이른바 시즌 2로 해서 이제 뒤에 적당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과연 교육이라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교육이라고 하는 걸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그런 걸 같이 좀 생각해 보는 기회는 이제 나중에 가질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3장의 자연현상 역학적 기술에서 고전 역학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사실은 이제 상대성 이론 그리고 양자역학이 핵심인데 거기는 이제 일단 그냥 뒤로 미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4장의 떠오름과 통계역학이라고 하는 건 특히 정보의 문제 그리고 엔트로피 이런 거의 핵심적인 문제고 여기서 복잡계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뒤로 일단 미뤘습니다. 그리고 5번째 생명과 환경 우리가 먼저 좀 들어갔고 지난 시간까지 한 것이 사실은 이제 여기 2번째 환경과 기후를 그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현상의 이해는 좀 이제 좀 미뤘고 그래서 지난주까지 환경과 기후를 마쳤고 이번 주부터는 여기에 3번째 절 생태계와 개발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생태계와 개발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 현상의 가장 넓은 범위를 말하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게 뭔가를 우리가 조금 인식을 하고 있어야 생태계를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좀 다시 성찰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원래 이제 생명이란 무엇인가는 사실 생명현상의 맨 첫 절에서 얘기할 것이지만 첫 절을 지금 잠깐 첫 절의 제일 처음을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곧바로 3절 생태계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진행할 그 순서는 오늘은 이제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어서 다음 시간부터는 생활과 오염 그리고 숲의 파괴 문제 그리고 특히 이제 국토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문제들
그리고 마지막에 생명과 인간을 좀 어떻게 우리가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하는 성찰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란 무엇인가? 아마 여기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 때 아마도 생물 과목을 좀 아마 좀 기본 다 배우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생물 교과목에서 배우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리학이라는 분야에서 생각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조금 본 각도가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는 관점이.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물리학자니까 물리학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생명의 정의가 과연 뭘까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통적인 생물학에서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흔히 이제 생명의 그 가장 본질을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그 대립되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계론이라고 하는 거고 영어로는 뭐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생기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이탈리즘. 그러니까 기계론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생명도 그냥 생명체도 그냥 기계다, 기계 같은 거다. 뭐 본원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기계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생각은 서구에서 사실 전통적인 생각이죠. 왜 그러냐면 이 서구의 모든 자연과학이 뭐 물리학이든 생물학이든 간에 모든 자연과학은 기본적으로 그리스의 사상의 전통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탕을 두고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그리스 시대에 유명한 널리 알려진 사람 중에 데모크리투스라는 사람이 있죠. 데모크리투스. 뭐 그런 사람은 어디였을까요? 이 사람이 이제 이른바 원자론이라는 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했고, 이거 우리가 제가 이제 아주 한참 전에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조금 잠깐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모크리투스가 원자론을 이제 주창을 했고, 이 원자론의 관점에 따르면은 이건 물론 이제 사변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사실 생명체나 하여튼 모든 물질이라고 하는 게 모든 대상은 원자를 이루었다는 거니까 생명 현상을 보이는 생명체나 아니면 일반 보통의 그런 산물이나 뭐 기본적으로 똑같이 원자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이니까 본원적인 차이가 좀 없다고 생각하기가 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또 그다음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 플라톤 뭐 사실 우리는 플라톤이라고 하는 거 원래 그리스도 플라톤이 맞지만 영어에서는 이걸 빼갖고 이제 플라토라고 보통 부릅니다. 근데 이 플라톤의 경우에도 플라톤은 이제 다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수학적인 모형, 여기서 이제 플라톤이 생각하는 수학이라는 건 주로 기하학인데 기하학적 모형을 의미해서 여기에 입각해서 생명이라는 것도 하나의 환원론, 생명도 이렇게 환원돼서 물질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총칭해서 우리가 물리주의라고 한다는 걸 제가 첫 시간에 과학이란 무엇인가에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러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근세로 넘어오면서 너무나 다 잘 아시는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그 이른바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상당히 이제 정신과 물질을 나누면서 정신은 별개로 생각하고 물질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기계론적인 생각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플라톤 같은 어떤 기하학과 그리고 이 당시에 뉴턴의 고전 역학으로 대변되는 그러한 걸로 우리가 전부 다 환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성 요소들, 생명체도 마찬가지로 이 구성 요소들을 생각해 볼 때 그런 것들이 다 말하자면 기계적인, 그러니까 뉴턴 역학처럼 기계적인 그런 설명이 다 가능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러한 그 서구의 이런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전통 생물학의 이 기계론을 바탕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에 반해서 사실은 이제 이 기계론적인 생각을 조금 반기를 든 사람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사람은 그 서구 사상에서 바로 또 여러분 굉장히 잘 아시는 바로 임마누엘 칸트죠. 칸트는 이런 생각에 조금 반기를 들어서 이 기계적인 어떤 이성주의, 이 당시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이 되는 게 우리가 보통 이성주의, 레셔널리즘, 그다음에 혹은 뭐 합리론 뭐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것이 이제 칸트는 어떤 기계적인 이성주의를 조금 이제 반대해서, 사실 칸트는 그래서 영국의 이른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경험주의라고 하는 거하고 이런 그 프랑스나 이런 쪽에
이성주의하고 좀 이렇게 타협을 시도했던 것이 유명하죠. 어쨌든 그래서 칸트는 어떤 표현을 했냐면 유기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생명을 이루는 것, 생명체 같은 유기체라는 거는 어떠한 그 조직하는 뭔가 서로 짜이는 그런 힘을 가진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반면에 우리가 기계론적인 관점에서 힘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하는 거, 어떤 뭐 짜여지는 건 전혀 아닌 거죠. 그런 건 아닌 거고,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그냥 이렇게 움직임만 주는 것뿐이지 뭔가 이렇게 짜이지는 않는 거였는데, 칸트는 그렇게 해서 생명 현상이 있을 수 없는 거고, 생명을 이루는 유기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서로 스스로 짜는 게 오게니제이션, 그러니까 오게니제이션 포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떤 그런 그 조직하는 힘을 갖는다, 이런 표현을 해서,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어떤 그 대상을 부분으로 나눠서 부분의 성질을 알면 전체를 알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환원주의적인 생각을 조금 반대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과 전체의 어떤 관계가 그런 상호작용이 중요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칸트는. 물론 사실은 이제 이거는, 칸트가 판단력 비판에서 이렇게 주로 생각을 한 거고, 순수이성 비판에서는 사실 굉장히 칸트도 기계적인 이성주의를 강조했기 때문에, 사실 칸트는 저서를 보면 서로 좀 모순적인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뭐 아주 이렇게 칸트가 이쪽에 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이제 과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나를 말씀을 드렸었을 때, 이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이제 예를 들면 철학과 어떤 문예 사주와 같이 간다고 했었을 때, 이런 것들은 어떤 이제 고전주의, 고전주의라고 하면 어떤 고전주의 뭐 이런 걸 하면 이쪽으로 이 칸트 이런 이 유기체적인 생각, 그러니까 기계론적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실은 낭만주의하고 같이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주를 보면은. 그래서 이거가 사실은 이제 이게 좀 그래도 이런 생각이 이렇게 지배적인 아니다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아주 재조명을 받게 된 거는 사실은 거의 20세기 들어와서죠. 서구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철자가 맞나요? 엘랑 비탈이라고 하는, 이게 아마 불어니까 여기 악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악상, 엘랑 비탈. 이거는 그러니까 비탈이니까 바이탈 포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생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생기의 힘, 그러니까 생기. 뭐 이런 엘랑 비탈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 현상이 굉장히 중요한 생명 현상의 어떤 원동력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이런 생각이 굉장히 유명했던 분은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앙리 베르그송이죠. 앙리 베르그송이 이걸로 굉장히 이 사람의 저서 중에 유명한 것이 창조적 진화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하는 창조적 진화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저서가 있고, 거기서 이런 엘랑 비탈이라는 굉장히 강조했죠. 베르그송이.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됐다는 거. 그래서 결국 이제 전통 생물학에서는 생명 현상의 본원이 우리가 근원을 기계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생기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거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두 개 서로 대응하는 대립적인 그런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 생물학은 어떠냐? 현대 생물학이라는 거는 여기 썼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현대 생물학의 출현이 진화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분자 생물학의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토대를. 진화론이라는 건 물론 이제 다윈으로 이제 보통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이 진화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유전학이죠. 기본적으로 우리 생명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DNA에 우리가 유전 정보를 담고 있어서 그걸로 전승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분자 생물학이라는 거, 이 두 가지가 현대 생물학의 토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먼저 우리가 환원주의적 존재론의 관점에서 만일 이걸 본다고 하면은, 환원주의라고 하는 건 사실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 썼습니다만, 하나는 미시 환원주의, 뭐 영어로 하면 마이크로 리덕셔니즘인데, 이거는 여기 썼습니다만, 우리가 어떠한 대상이 우리가 거기에 어떤 이제 부분을 생각했었을 때, 그럴 때 이 전체를 우리가 이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은 여기 썼습니다만,
그 환원하는 대상과 환원이 되는 대상이 바로 부분과 전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가 부분으로 환원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전체를 각 부분으로 환원할 수 있다. 전체 성질을 부분의 성질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고, 이게 바로 부분 전체 관계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 이런 얘기다. 한마디 말하면 전체는 우리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현재 와서 우리가 물리학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우리가 구성에 있어서 환원된다는 건 우리가 뭐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결국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들은 뭐 쉽게 말하면 분해할 수 있고, 세포라는 거는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세포들은 뭐 그 안에 구성하는 아주 많은 수의 분자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어떤 구성에 있어서 우리가 이 환원되는 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속성이 환원된다고 믿을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 세포를 다 나누게 되면 세포를 구성하는 이 부분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 단백질 분자라든가 뭐 그다음에 탄수화물 분자도 있고 지질 분자들, 그리고 특히 제일 많은 건 물 분자입니다. 물, H2O 물 분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온들, 뭐 칼슘이라든가 나트륨이라든가 칼륨이라든가 그런 이온들, 뭐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구성원들 하나하나에는 생명이라는 게 당연히 없죠. 세포가 이루는 성질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구성원 하나하나를 생각해 봤자 구성원만 연구해 갖고는 그 구성원들이 모여서 우리가 세포라는 집단을 이뤘었을 때 떠오르는 이머전스, 떠오르는 성질은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따라서 속성이 환원된다는 건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뭐 명백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인식론적 환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과학 철학의 관점이지만, 존재론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는 관점이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이론 체계를 우리가 이런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과학 뭐 그런 유명한 말이 있었죠. 심리학이라는 건 결국은 생물학으로 환원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학은 심리학으로 환원될 수 있고, 심리학은 그러니까 생물학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인식론 환원입니다. 그렇게 가능하다 하는 게. 근데 그렇다면 생물학은 아마도 화학 그리고 물리학으로 환원이 돼야 되겠죠. 그걸 계속 끌고 나간다면.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생각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여기 썼습니다만 이 개체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이 개체주의라는 거는 그러니까 전체를 이제 구성하는 부분들이 있죠. 물론 이렇게 구성에 있어서 존재론적 환원이라는 건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서로 서로 의존하고 서로 상관관계가 없이 독립적인 개체로 기능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없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은 이런 얘기죠. 우리가 알기 쉬운 비유를 생각하면 우리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일 텐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의존 없이 서로 상호 관계가 없이 그냥 독립적으로 다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우리가 직업이 다 다양하게 있어서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만일에 무슨 이런 어떤 공산품 만드는 그런 사람이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냐 이거죠. 다시 말해서 농사 짓는 분이 없으면, 농사 짓는 사람이 없으면 뭘 먹고 살겠습니까? 기능을 못하죠, 당연히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상호 의존과 상관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개체주의라는 것도 사실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거라서, 그래서 결론은 아무리 생각하면 뭐냐면 실제로는 명백하게 다른 부분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환원주의적 존재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생명현상에 있어서 특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환경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이라는 게 뭐냐면 생명체가 생명현상을 이루어서 존재해서 생명을 이어나가려고 하면은 사실 환경과 교류해야 되는데, 그게 뭘 교류하는 거냐면 정보를 교류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를 교류해서 끊임없이 정보를 교류하지 않으면 그러면 생명 현상은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전자가 있으면 유전자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유전형을 결정하지만, 유전자가 정해지면 유전형이 정해지는 거지만, 유전형이 정해진다고 해서 표현형이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현형이라는 게 실제로 우리가 나타나는 형질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전형은 하나라도 표현형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런가 하면 또 유전자 자체도 사실은 완벽하게 안정돼서 전혀 안 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유전자 자체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변해 나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후성 유전, 그러니까 에피지네틱스라 그래서 그 뭐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대개 고등학교 때 생물을 이제 배우셨으면 진화를 배우실 때 뭐 용불용설, 그다음에 자연 선택설, 뭐 돌연변이설 막 이렇게 배우셨지 않았을까 모르겠는데 용불용설이라고 하는 거는 획득 형질,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면서 살면서 우리가 얻은 형질이 유전이 된다고 보는 것이 용불용설이었는데, 근데 그거는 틀렸다. 그거는 이제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걸로 아마 되게 그렇게 전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성유전이라는 성질을 보면 이걸 보면은 뭐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획득 형질이 유전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전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획득 형질이 다음 세대로 그러니까 그 라마르크의 그 용불용설이 완전히 틀린 거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후성유전이라는 건 우리가 결국 환경의 영향에 따라 받는 거기 때문에 핵심은 이거죠. 환경 영향이니까 환경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독자적으로 뭔가 이렇게 환원적이 될 수 없다는 거, 다른 분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 이걸 다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다면 기계론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환원주의적인 거니까 그럼 기계론은 틀렸다. 그러면 생기론이 맞는 거냐라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생기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뭔가 이렇게 그 vital force, 그러니까 어떤 생체의 힘, 생기의 힘, 엘랑 비탈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사실 이거는 분명히 보통의 물질과 생명체는 본원적으로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를 비유하자면 뭐 하느님이 이렇게 숨을 불어넣어야지 되는 생명이 생기나 하여튼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생기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굉장히 존재론적으로 이론론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뭐 정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론론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대 과학에서는 그런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 이론론은. 그래서 생기론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존재론적 이론론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생기론도 결국 폐기해야 되니까 이것도 우리가 결국에 폐기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결론은 뭐냐? 그럼 결론은 생명이 뭐라는 얘기냐 하는 게 이제 결국은 그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얘기냐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 과학에서는 적어도 물리학에서는 생명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유기체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기체론. 그래서 뭐 오르게니시즘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굳이 표현하자면 물리주의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구성원들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어떤 전체 집단 성질이 떠오르게 된다는 건데 비환원적이라는 말을 썼던 이유가 이머전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성원들의 속성이 전체 속성을 바로 그냥 다 말해주는 건 아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구성원들 하나하나 있을 때하고 각각 있을 때하고 많은 구성이 모여서 있을 때는 완전히 본원적으로 다를 수 있다. 왜 그러냐? 이머전스, 떠오름이 있어서 어떤 집단 성질이 새롭게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비환원적 물리주의의 성격을 가장 잘 갖고 있는 그러한 물리학의 이론 체계가 바로 통계역학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원래 이 강의 계획서에 있었는데 다 일단 뒤로 다 넘겨서 이제 빼버린 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이론, 양지역학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공부하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정보하고 아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정보. 그리고 혹은 뭐 엔트로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이런 문제가 바로 핵심적인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이 문제에서. 그래서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러한 생각, 이건 이제 현대 과학의 아이디어인데 이런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런 생각이 그 사상적으로 그러니까 철학의 면에서도 사실 비슷한 생각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뭐 말하자면 우리가 생기론적 유물론이라고 표현을 저기 썼는데 여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가 사실은 이제 코나투스라 그래서 데카르트가 쓴 말이죠. 코나투스. 근데 그거는 굉장히 그 기계론적인 힘이죠. 데카르트 입장에서는 기계론적인 힘이 그냥 어떤 유물론적인 기계론적인 걸로 끝나는 건데, 근데 그런 어떤 그런 힘을
혹은 뭐 기를 우리 저 동아시아로 기를 그거를 물질 그 단순한 물질 기기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생명 현상에도 그런 걸 적용하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그런 입장을 이제 이렇게 부른 겁니다. 생기론 유물론이라고. 근데 그런 비슷한 생각을 조금 좀 이게 확실하지 않지만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그 아주 오래 전에 이른바 바로 스피노자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스피노자가 그런 생각을 가져서 상당히 그 전통적으로 이 근세를 넘으면서 서구 사상의 핵심은 결국 이원론이었었지만 정신과 물질한 데카르트 이래로 그렇지만 스피노자는 상당히 이론론적인 그런 사고를 했던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스피노자를 보면 그래서 물질과 정신도 같이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게 같이 이렇게 취급할 수 있으니까 그건 거꾸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말해서 물질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현상을 보통 물질처럼 생각하자는 게 아니라 거꾸로 물질도 생명 현상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오히려 그런 생각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생명의 구분을 하지만 않는데 물질처럼 다 생각하자는 게 아니라 그건 기계론적인 거죠. 반대로 다 생명처럼 생각하자는 그런 생각이 조금 분명히 깔려 있습니다. 그건 뭐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긴 하겠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신유물론, 이건 아주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아주 이렇게 많이 퍼지고 있는 건데, 뉴 머티리얼리즘, 신유물론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생겨나고, 이거 사실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출발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 그동안 이제, 제가 그 환경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복잡계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복잡계라는 게 원래는 사실은 이 통계역학, 여기에 이 중에 한 부분인데, 통계역학을 하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좀 어떻게 이렇게 순서를 좀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조금 무리해서 그걸 먼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 통계역학, 이 복잡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핵심이 이거였었죠. 복잡성이란 게 떠오르면 이머전스인데, 이게 바로 이것이 바로 이유기초론이라는 말 자체가 이 말 자체가 바로 결국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 따라서 생명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생명이라는 건 바로 이 관점에서 보면 복잡성이 떠오르는 거다. 이런 뜻이 이렇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자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건 정말 좀 어려운 철학적인 얘기인데 이 복잡성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 복잡계라고 하는 게 계층성이라는 말을 좀 복잡하게 할 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계층성이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단계를 여러 단계 생각할 수가 있고 거기서 존재론은 여기서 썼습니다만 존재는 좀 낮은 단계에서는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구성원에서는 복잡성이 없다 이런 얘기죠. 구성원 하나하나에는 구성이 많이 모인 전체 집단, 한 단계 위에서 복잡성이 이제 떠오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인식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구성원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전체 그 집단의 구성이 많이 모여서 이 전체 집단이 만들어낸 복잡성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환원이라는 문제하고 떠오름이라는 문제에서 부분과 전체의 수준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이 계층성역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좀 해주시고 지금까지 조금 복잡한 조금 이제 전문적인 말씀을 조금 드린 거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었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훨씬 이제 쉬운 얘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보통 흔히 대학에서 자연과학을 되게 이렇게 나눕니다. 물리학, 피직스, 그 다음에 생물학, 케미스트리, 화학, 케미스트리, 그리고 생물학, 바이올로지 이렇게 세 수 나누는데 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물리학하고 화학은 조금 겹치는 부분이 좀 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또 화학과 그 다음에 생물학은 또 겹치는 부분이 있다. 보통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물리학과 이 화학 사이에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우리가 interdisciplinary,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학제간이라 해야 되나, 그런 분야가 그러니까 physical chemistry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chemical physics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physical chemistry는 물리화학이라고 번역을 하면 물리화학, chemical physics는 화학 물리학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둘이 어떻게 다를까요? 네. 두 가지 어떻게 다를까요?
네, 그 차이. 물리학자가 파악하는 거랑 뭐 사실상 정답이네요. 그러니까 케미컬 피직스는 그러니까 화학 물리학은 물리학이고 물리학의 한 분야고 그다음에 피지컬 케미스트리는 화학의 한 분야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정답을 말씀하신 거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화학과 생물학 사이에도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있습니다. 바이오 케미스트리라는 게 있고 바이오 케미스트리 이거는 생화학이라고 하죠. 생화학. 그다음에 케미컬 바이올로지라는 게 있습니다. 화학 생물학이라고 합니다. 화학 생물학.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바이오 케미스트리는 화학이고 케미컬 바이올로지는 뭐 생물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리학하고 생물학은 만나질 않는가? 이렇게 화학을 통해서만 만나야 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물리학과 화학도 만나려는 노력을 좀 해왔기 때문에 이 사이의 거를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바이오 피직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번역이 조금 좀 난감한데 그러니까 생물리 흔히 생물물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생물물리 혹은 뭐 생물물리 하여튼 이런 분야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이오 피직스는 꽤 오래된 분야입니다. 제법 꽤 오래됐는데 이거는 뭘 말하냐면 여기 좀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바이올로지, 그러니까 생물학인데 생물학을 이해하려고 하는 건데 물리학의 여러 가지 뭐 도구를 써서 생물학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를 바이오 피직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컨셉트 오브 피직스라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물리학의 아이디어 같은 거, 그다음 아니면 물리학에 쓰는 여러 가지 도구들 이런 걸 써서 생물학을 하는 거를 우리가 바이오 피직스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름이 조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 보시면 바이오 피직스 하면 피직스가 될 텐데 이거 보시면 이거 사실 바이올로지거든요. 피직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물리학이나 생물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피지컬 바이올로지라고 저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바이올로지죠. 그다음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로지컬 피직스. 그래서 뭐 차이는 이제 아시겠죠. 뭐가 다른지.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study biological system. 그러니까 생명체를 연구를 하는데 물리학에서 연구하는 겁니다. 물리학의 어떤 새로운 주제로 물리학을 가지고 생명현상을 연구해 보자. 그러니까 이건 물리학인 거죠. biological physics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사실 바이오피직스라는 말이 좀 잘못된 표현이라서 피지컬 바이올로지라는 말을 쓰자고 하는 건 저가 사실 굉장히 오래전에 주장을 했는데 요새는 정말 그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물론 저 때문에 쓰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저는 굉장히 오래전에 한 30년 전부터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쓰고 있는 거겠죠. 뭐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혀 제가 모르는 외국 사람이 이렇게 막 쓰니까 보니까 아마도 그래서 요거 하나만 더 하고서 그러니까 자 물리학이 생물학하고 이렇게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은 거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다시피 17세기에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이 현미경을 만들어서 그 세포를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포를. 그때 이제 로버트 훅은 영국의 과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그 코르크에서 세포를 처음 발견했다고 합니다. 현미경을 써서. 근데 사실은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맞는 말은 아니죠. 세포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누굴까요?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먼저 발견했을 게 틀림없습니다. 이름이 안 알려졌지만. 왜냐? 그 개구리 알 아시죠? 개구리. 개구리 알이 그 세포 하나거든요. 알은. 그 눈에 보이죠. 이거 아주 옛날에 뭐 이른바 원시인부터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사람이 처음 발견한 거겠지. 세포 처음 발견한 건. 그렇지만 어쨌든 하여튼 보통 하여튼 이제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세포를 처음 발견한 거는 로버트 훅이 발견했다고 하고 로버트 훅 사실 이 사람이 이제 여기 2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철자 2가 빠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물리학자냐 생물학자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는 뭐 물리학 생물에 분화되기도 전이고 이 사람이 사실 굉장히 뛰어난 물리학자라서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물리학에도. 근데 이제 뉴턴하고 같은 시대인데
뉴턴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바람에 뭐 여러 가지 좀 빛을 못 봤죠, 사실은.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그런가 하면 18세기 들어와서는 갈반이라는 사람이 여기 예를 들었는데, 이게 개구리 다리에다가 전기 충격을 주면 다리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게 아마도 전기 신호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현상을 발견한 겁니다. 갈반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19세기에는 메이어하고 헬머츠라는 사람이, 이 메이어 헬머츠는 굉장히 뛰어난 물리학자고,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계역학이라는 방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리학에 기여를 한 사람들인데, 이제 무슨 일을 했냐면, 피돌기,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피돌기 하면 요새 젊은 분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혈액 순환이야지 알아듣시죠. 피돌기를 굉장히 연구해서 피돌기를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피돌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20세기 들어와서는 너무나 유명한 그 왓슨과 크룩이라는 사람이 이른바 DNA의 구조를 이제 알아냈죠. 이른바 보통 흔히가 말하는 이중나선 구조라는 걸 처음으로 이제 발견했다고 하는데, 여기도 뭐 굉장히 그 이야기가 많습니다. 크룩은 사실 물리학자였고, 왓슨은 이제 생물학자였지만 그 물리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것을 했는데, 뭐 굉장히 여기 그 논란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 도용했다고 보는 게 맞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그 좁으려고 저도 네.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네. 정확하게 도용했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제가 이제 생명 현상의 이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오늘은 그냥 빨리 그걸 안 하고 이제 지나가려고 한 건데, 뭐 질문이 나왔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면 이제 엑스레이 갖고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그러니까 엑스레이라고 하는 걸 갖고 이렇게 에도리 현상을 갖고서 이렇게 아주 미세한 구조를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쬐면은 아주 작은 그런 구조들을 이렇게 이제 거기에 반사하기도 하고, 뭐 거기 이제 회절 이게 에도리 갖고 나가는 그 간섭 무늬를 보면은 얘가 구조가 어떻게 됐다는 걸 그냥 추정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DNA 구조를 알아내는 건데, 근데 그 엑스레이의 그 실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 그건 누가 했느냐? 뭐 이런 사람이 한 게 전혀 아니고, 그 로잘린드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말하면 여성분이었는데, 이 사람이 데이터를 갖고 완벽하게 실험을 해서 이제 다 사실 그거 분석만 하면 다 많이 알 수 있었던 건데, 그 데이터를 그냥 가져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몰래인지 뭔지. 하여튼 그건 좀 불확실합니다. 그건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어서. 근데 왓슨이 좀 주로, 크릭이 아니라 왓슨이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크릭 물리학자라서 그걸 갖고 아마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슈레딩거라고 하는 이제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양자역학을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장 유명한 저서는 양자역학의 저서가 유명하지 않고,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유명한 저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유명한 저서 생명이란 무엇인가인데, 그 생명이란 무엇인가가 1944년에 출판이 됐는데, 실제 그거는 이제 강연한 거를 이제 책으로 출판한 건데, 강연은 1940년이죠.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생명 현상의 핵심은 정보다, 정보. 그래서 그 정보라는 거는 어디에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데, 그 저장되어 있는 거는 굉장히 복잡할 거다. 주기적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정보를 저장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걸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DNA가 전혀 알려지기 전이거든요. 전에. 그래서 그보다 한 20년 정도 지나서 1960년대 초에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잘린드 프랭클린이 그 실험을 해서 그 DNA 구조를 받고, 그걸 통해서 여기 이제 왓슨과 크릭이 왓슨이 그걸 하게 된 거는 바로 그 슈레딩거의 저서에 영향을 받아서 한 겁니다, 실제로. 초기 컨셉은 슈레딩거가 이미 그렇죠. 생각한 거죠. 정보가 중요하고, 정보가 뭔가 이렇게 주기적이 아닌 복잡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거에 있을 거다. 처음에 단백질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건 잘못된 이상이고, DNA라는 게 새로 발견이 된 거죠. DNA가 바로 그거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로잘린드 프랭클린이 이제 실제 데이터를 갖고 다 이 사람들이 한 건데, 안타깝게도 로잘린드 프랭클린은 이제 노벨상을 받지 못했고, 그분은 뭐 일찍 또 타계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여성이었는데, 뭐 소문에 의하면 뭐 왓슨이라는 사람이 조금 인품에 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잘린드 프랭클린은 굉장히 막 그 험담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뭐 이렇게 험담이라는 게 뭐 이렇게. 왓슨이 그분을 험담을 예. 자기가 훔쳐온 주제. 아니 뭐 그런 설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 프랭클린이라는 분 돌아가신 데 뭔가 의혹이 있지는 않아요?
그건 아닌데, 근데 또 왔으니 얼마나 또 황당하냐면, 이 사람이 이제 이중나선 그래서 책을 하나 써갖고 또 그걸 유명해져서 책이 엄청나게 팔렸거든요. 아마 뭐 몇백만 부 팔렸을 겁니다. 아마 몇백만. 세계적으로 따지면 아마 몇천만 부 되지 않았을까 보는데, 그러니까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을 텐데, 이 사람이 어떻게 황당한 짓을 했냐, 황당한 소리를 했냐면, 이 사람이 이게 노벨상을 받으면 노벨 메달을 주거든요. 금으로 만든 메달을 주는데, 그걸 팔겠다고 했습니다. 자기 돈이 없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팔겠다고 내놨어요, 경매에. 그러니까 참, 좀 희한한 사람이죠, 좌우가. 네, 하여튼 뭐 좀,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알기로, 제가 확실하지 않지만 제가 알기로 왓슨은 별로 기여가, 공적이 저 이후에 특별히 모르는 뭐 업적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특별히. 그래서 하여튼 좀. 근데 사실 노벨상의 역사를 보면은 받아야 할 사람이 안 받고 이상한 사람이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사실은. 그러니까 뭐, 유명한 예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 대학원생이 실제로 다 발견하고 다 했는데 대학원생이 싹 없어지고 지도교수만 딱 노벨상 받은 경우도 있고. 아니 그럼 만약에 그 월미 금메달 같은 경우 그럴 경우에 박탈하잖아요. 아니 여기는 뭐 글쎄요. 글쎄 모르겠습니다만. 노벨상은 주면 끝이에요 그냥? 끝이죠. 뭐 그런 박탈한 경우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고 심지어 데이터를 조작해서 노벨상 받은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뭐 그냥 유명하고 그냥 그러죠. 왜냐하면 데이터를 조작했지만 그렇지만 그 주장한 건 맞거든요. 근데 주장을 맞추기 위해서 데이터를 조작하면 여기 주장에 맞춰서. 연구 윤리는 안 따진다는 거는 노벨상은. 근데 이제 옛날이라서 요새는 문제가 되겠죠. 아마도 옛날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노벨상. 네. 안 따야겠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 생물학과 물리학이 서로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20세기 말부터 접근을 시작했는데, 20세기 말부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스토리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 한 30여 년 전부터 이게 관심이 있어서 이 생명현상을 조금 이제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생물학 물리학이 전혀 이렇게 만나기 전이라서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물론이고, 제가 생명에 대해서 논문 하나 낸 거가 도대체가 이렇게 논문에 게재가 안 되는 계속 퇴짜를 먹은 겁니다. 심사위원이. 그 퇴짜를 하는 게 물리 쪽 학술지에 보내면 이거 생물 아니냐, 생물에 보내라 하고 퇴짜 먹고 생물 쪽 보내면 이건 물리야, 이건 물리 아니냐 또 퇴짜 먹고 하여튼 계속 퇴짜를 먹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디 그때 이제 외국에 어디 가서 뭐 초청받은 적이 있어서 가서 그걸 한번 이제 강연을 했더니 그게 이제 그 청중들이 상당수가 대다수가 아마 생물학자였던 것 같아요. 생물하는 분들. 청중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연했더니 뭐 굉장히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반응이 안 좋고 뭐 그다음에 뭐 이거 느낌이 이런 거 실제로 뭐 이거 퇴짜 먹은 게 심사평 이런 평도 있었으니까요. 저하고 뭐라 했냐면 생물 공부 좀 더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평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굉장히 그랬는데 그래서 하여튼 뭐 좀 안 좋은 분위기에서 그냥 마치고 이제 제 연구실로 와서 있었더니 어떤 사람이 찾아왔더라고요. 청중 중에 한 분이. 저 모르는 분인데, 이제 생물학자인데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자기는 제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전적으로 저쪽에 동의하는데, 근데 자기도 좀 생각이 조금 새로운 거 하면 참 힘들다. 생물학 사회에서 얘기하기가. 도저히가 뭐 좀 농담처럼 말하면 입 큰 사람이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생물학 사회에도 굉장히 그 사람이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생물학자인데.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해서 뭐 그런 적이 한 30년 전이죠 벌써 30여 년 전인데 하여튼 그때만 해도 하여튼 그래서 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더욱이나 뭐 물리학과 생물학은 완전히 서로 떨어져 있었는데 제가 그때부터 계속 좀 뭐 우리도 좀 생물 물리인가 바이오로지컬 피직스를 좀 해야 된다는 그 역설을 해서 그래서 그때는 전혀 안 되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제 드디어 많이 시작을 해서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도 생물을 하는 분이 생명현상 하는 분이 꽤 생겼습니다. 이제는. 교수님 꼭 진도 빨리 빼시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뭐 그렇죠. 네. 30년 전 논문이 무슨 논문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때 처음 논문이 뭐였냐면 처음 논문은 진화에 대한 논문이었어요. 진화라는 거를 이제 그러니까 진화라고 하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진화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이게 지질의 시대를 봤었을 때
공룡멸절이라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공룡이 갑자기 다 멸망해버렸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주락이 지나고 그다음에 백악기 지나서 공룡이 갑자기 다 멸절을 한 게 대멸절이었다고 생각이 보통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 왜 갑자기 공룡이 다 없어졌는가? 왜,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뭐라고, 뭐, 들으셨나요? 그동안. 그 이유가. 저희는 꼭 배웠다기보다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는 네. 뭐 운석, 네, 운석설. 네. 운석설은 네. 태양이 가려지고 네. 그래서 서서히 멸절을 했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죠 대충 환경이거나. 네,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었죠, 실제로. 운석설, 그 다음 화산 폭발설, 뭐, 비슷한 이제 영향을 주죠.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건 뭐가 있었냐면, 갑자기 이제 이 빙하기설, 갑자기 너무 추워져서 공룡이 멸종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유류가 생겨나면서, 심지어 포유류가 공룡의 알을 다 몰래 먹어서 그렇다. 이런 설까지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설이 있었는데, 현재 가장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 약간 주류랄까 그런 거는 운석설입니다. 운석설. 그 이유는 이제 공룡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층들의 이리듐 같은 그런 것도 조금 발견이 되는데 그거는 아마 지구상에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운석으로 온 걸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리고 이제 운석에 충돌한 그런 흔적들이 몇 군데는 있으니까 뭐 대표적인 게 뭐 유카탄 반도 같은 데 있고 뭐 시베리아는 이제 최근이지만 시베리아도 유카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렇지만 그것도 물론 하나의 아직까지 뭐 100%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의 현재 가장 유력한 가능성으로 보는 건데 근데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운석이 떨어져서 공룡 멸종하는 것 다 치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저 화석 데이터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생명체의 그 진화를 보면은 멸절이 한 번 있었던 게 전혀 아니거든요. 멸절은 굉장히 무수히 많습니다. 멸절이. 근데 아주 커다란 멸절.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공룡이고, 근데 그보다 더 큰 멸절도 있었거든요. 더 큰 멸절도. 훨씬 더 먼저. 그리고 조그마한 멸절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무수히 많이, 아주 여러 번이 있는데, 그때마다 때마다 다 운석이 떨어진 거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아주 이렇게 딱 설득되지가 잘 않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누구로 말하면 운석 떨어질 때마다 다 죽어야 되잖아. 예, 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물론 운석이 큰 거 뭐 작은 거 영향이 있겠지만, 근데 운석이 웬만큼만 되더라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위력이 아시겠지만, 뭐 우리가 핵폭탄 터지는 거 뭐가 핵폭탄이 뭐 아마 한 10개쯤 한꺼번에 터지는 정도가 될 테니까 아주 끔찍할 텐데 어쨌든 그래서 그러고 그것이 상당히 또 그 다음에 어떠한 그 화석 데이터를 보면은 이 데이터 보면 묘하게도 이렇게 그것이 아주 커다란 멸절 그다음에 좀 작은 멸절들은 굉장히 숫자가 많고 커다란 멸절은 드물게 있고 그것이 묘한 분포를 이루기도 하거든요. 그걸 분포를 조사해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필이면 운석이 여기 딱 그렇게 맞춰도 될 거라고 믿기가 조금 글쎄 뭐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좀 이렇게 믿어지지는 않거든요. 잘.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그것이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외부적인 요인이 없어도 운석 같은 이 생태계 자체의 문제로 멸종이 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생태계 여러 가지 많은 종들이 서로 경쟁을 할 텐데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싸우기만 적만 아니라 뭐 당연히 서로 같은 편이고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영향을 주고받죠. 사실은 뭐 긍정적 영향, 부정 영향 서로 이렇게 다 주고받는데 그런 것들 전부 다 고려해서 우리가 그 여러 다양한 종들이 구성원이라 생각하면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많은 구성원들이 모인 하나의 복잡계거든요. 정확히. 그러니까 복잡계에서 어떤 복잡성을 보이는 가능성은 뭐 지극히 당연합니다. 당연히 보일 수가 있어서 그런 복잡성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뭐 일부 어떤 종들은 없어지고 그럴 수 있다는 거는 잘 뭐 아주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잘.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그걸 갖고 계산을 쭉 해서 계산 결과를 보면은 그 화석들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석 데이터하고 놀랄 만큼 잘 맞아요. 사실 너무 잘 맞아서 이거 좀 조작한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잘 맞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런 거였습니다. 제가 처음 생태계라는 시스템상 그렇죠. 그게 생태계. 수명 그 자체가 수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계는 물론 계속 가지만 그 안에서 종들이 그러니까 수명이 있다는 얘기죠. 한 종에. 생명이 떨어졌을 그 당시에 모든 생명이 멸절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 물론 아니죠. 물론 아니죠. 물론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는 네. 그 시스템 안에서 자연조체되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없어도 종의 멸절은 계속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런 걸 주장을 한 겁니다. 제 그 이론 체계에서는. 그럴싸한 게 네, 그래서 저는 뭐 상당히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별로 사람들이 안 믿어줘서. 지금 자신해 보세요. 네, 그것이 한 가지였고 뭐 그 후로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뭐 단백질, 뭐 DNA, 뭐 그다음에 뭐 기공, 우리 잠자는 거, 뭐 두뇌 특히 두뇌 뭐 여러 가지 많이 다행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생명현상을 좀 제대로 강의할 때가 되면은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기로 하죠. 자, 이렇게 좀 이제 21세기 들어오면서 생물학과 물리학에 가까워지 된 거는 일단 물리학 쪽에서는 여기 썼습니다만 우리가 바로 복잡계, 컴플렉스 시스템, 복잡계라고 하는 걸 인식하게 되면서 그전에 물리학에서도 사실은 좀 간단한 계밖에 우리가 다루지 못했거든요. 간단한 현상만 이해할 수 있었는데 20세기 후반부터 말부터 조금 더 이제 복잡한 현상도 우리가 다룰 수가 있게 되면서 어느 정도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사실 생명이라고 하는 게 가장 복잡한 현상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경험하는 가장 복잡한 현상이 생명이기 때문에 가장 그 물리학의 복잡계 관점에서는 가장 멀리 있는 그런 프론티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좀 다룰 수 있게 되면서 되는 것이 물리학 쪽에서 그쪽 그렇게 된 거고 그런 거 아마 생물학 쪽에서는 그러니까 생명현상이라는 걸 이른바 좀 분자 수준까지 우리가 다룰 수 있게 됐고 이게 분자 생물학이라는 것이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분자 생물학. 분자 생물학은 사실은 양자역학의 바탕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은 양자역학. 그러니까 양자역학 우리가 제가 아직 강연을 안 해서 뒤로 미뤄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생명현상, 그러니까 분자 생물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은 양자역학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퀀터티브 매저먼트라는 거는 그동안 옛날에는 생물학을 할 때는 실험을 하더라도 뭐 이게 시약을 써서 아, 있다, 없다. 뭐 이것만 판단을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고 얼마나 있느냐. 이런 양적인, 정량적인 이제 그런 측정이 가능해졌거든요. 생물학에서 아주 정밀하게. 이제 그렇게 돼서 그런 것이 이제 이것이 생물학 쪽에서의 접근이고 이거는 이제 물리학 쪽에서 서로 이렇게 많이 만났다. 그래서 요새 와서는 생물학과 물리학이 서로 만나는 게 뭐 서로 싸우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도 다. 그래서 뭐 일단 이 정도 하고서 시간이 벌써 많이 가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여기까지만 할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하려고 했던 거 이제 한참 더 남긴 했는데 이렇게 너무 길면은 좀 다들 힘들다고 하셔갖고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신 분이 많이 있어서 뭐 그러니까 이 정도만 일단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혹시 저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해주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럼 본격적으로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이제 서론을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생명이란 네. 저 도쿄 위에 저거는 뭐예요? 아 이거는 뭐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아무 의미 없는 거. 그냥 예. 제가 넣은 건 아니고 여기 원래 있어서 그냥 별 의미 없는 거. 왜 저런 사용자 같은 거는 넣어서 찾아보기 만드시는? 저게 원래 그 아스키 코드로 나오는 문자들인데 아, 그런 거예요? 다른 문자를 풀 수 있거든요. 해석을 해봐야 되겠네요. 한번 해보시죠. 저는 모르겠는데요. 안 해봐서. 이 그림을 딴 데 있는 거 그냥 옮겨온 거라서 요거는 제가 하긴 못 봤,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명 물리학이라는 분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어로는 biological physics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이 조금 좀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생물적 물리학이죠. 생물적 물리학. 근데 이제 그런 말은 안 쓰고 그냥 생물 물리학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물 물리학. 근데 거꾸로도 쓸 수 있잖아요. 피지컬 바이올로지. 있습니다. 피지컬 바이올로지. 네. 피지컬 바이올로지. 노벨상 받은 분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거 나오기 전에
훨씬 더 전에 노벨상 많이 받았죠, 이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사실 왓슨 크레이크도 사실은 DNA 발견한 것도 사실은 물리학 갖고만 한 거니까 엑스레이 이제 실험하고 다 물리학으로 한 거고 크레이크도 물리학자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생물물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업적이 생리학상 받았지만 그리고 그 전에 훨씬 더 전에 우리가 이 신경세포 뉴런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그거가 전기 신호로 많이 작동한다는 걸 그거를 그 오징어 제가 그 인공지능 강의할 때 그때 조금 말씀드리긴 했는데 허치킨과 헉슬리라고 하는 두 분이 오징어의 신경 자이언트 엑슨이라고 하는 오징어에서 거기에 전극을 집어넣어서 전기 실험을 해갖고 이런 그 신경세포의 작동이 전기신호를 움직인다는 거를 처음으로 알아내서 그거 갖고 모형도 회로 모형을 그러니까 전기 회로로 신경세포 모형을 만들어서 그걸로 굉장히 아주 정말 중요한 업적을 남겼죠. 그분들도 사실은 물리학자거든요, 출신이. 그분들도 이제 생리학상, 생물학 쪽 상을 받았지만, 지금 보면 정확히 생물물리를 하신 거죠, 사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화학이나 생물학에서 생물학 뒤나 앞에 물리학이 붙은 거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물리학. 그러니까 물리가 앞으로 붙으면 도구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화학, 물리생물학, 이런 건 물리를 도구로 쓰는 거고, 물리학의 방법이나 이 장비 이런 거를. 그 다음에 물리를 뒤로 붙이면, 그러니까 생물물리, 화학물리 이런 식으로 물리를 뒤로 붙이면 그거는 물리학이라는 말이거든요. 물리학에 생물학이나 화학이 들어가는 건 잘 이해가 가요. 아니, 그러니까 생물물리학이라 하면 생물체, 생명현상을 다룬다는 얘기죠, 물리학으로. 물리학을 다룬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물리학이란 무엇인가를 제가 처음에 강의를 했는데, 뭐라고 지금 다 잊어버리셨나 보네요. 물리학이란 무엇인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모든 것이죠. 아니, 그러면 모든 것이 물리학이면 그러면 생물학이나 화학은 어디로 가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 생물학을 물리학적으로 푼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물리학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죠. 그게 차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생물학하고 생물 물리학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거죠. 둘 다 생명현상을 다루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은 똑같을 텐데 그럼 무엇이 다른 거냐? 생물학하고 생물 물리학하고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기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물리학의 정의를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물리학이란 게 뭐냐? 그러니까 물리학이 다른 학문하고 그러니까 차이점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물리학으로 정말 실제로.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제물리라는 것도 있거든요. 경제물리 있어야 중요한 분야인데 경제학하고 어떻게 다르냐?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학문하고 중요한 차이가 이론과학이라는 거는요. 이론과학. 이론과학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앞에서 강의했습니다만 거기서 이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험과 반대라는 뜻이 아니라 이론이란 말은 우리가 과학적 지식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낼 때 보편 지식을 우리가 이론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보편 지식 체계를. 그러니까 보통 지식이라는 걸 우리가 특정 지식이라고 부르는 거는 하나하나의 과학적 사실들을 특정 지식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 이거는 특정 지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 이것도 특정 지식일 테고. 그리고 내가 이걸 던지면 예를 들어서 포물선으로 날아간다. 이런 건 다 특정 지식이죠. 그런데 보편 지식이란 건 뭐냐면 그런 아주 많은 여러 다양한 특정 지식들을 엮어서 하나의 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었을 때 우리가 그걸 보편지식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편지의 대표적인 예가 그걸 이제 다시 말하면 이론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많지만 중력의 법칙 같은 거죠. 중력의 법칙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던지면 이게 포물선 날아간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지구가 해주위를 돈다. 그래서 1년에 4개 해주 생긴다. 이런 거 하나하나는 다 특정 지식인데 그런 것도 그 다음에 아니면 바다에 밀물과 썰물이 하루에 2번씩 일어난다. 이런 거 하나하나 특정 지식이지만 그런 것들을 그게 서로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그걸 다 엮어서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는 걸 하나로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바로 보편 지식인 거죠. 그래서 물리학이라는 거는 그런 보편 지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물리학이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하나의 특정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는 그거는 물리학이 아니거나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학문들은 보통 그 특정 지식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걸 보통 현상과학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물리학을 이론과학이라 부르는 거죠. 물리학은 이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라서 생명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명현상에 아주 엄청나게 많은 특정 지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생물학이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 엮어서 조금 이제 어떤 보편적 체계로 이렇게 묶어보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론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 물리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게 이제 얼마나 성공적이냐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죠. 잘 안 될 거라는 건 뻔하지 않습니까? 쉽지 않을 거라는 건. 근데 생명 현상을 다루는 생물학을 그렇게 법령적으로 설명하는 물리학 법칙 같은 거는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이론. 아니, 그러니까 뭐 일단 진화론 이런 거요? 아니요. 모든 현상을 당연한 얘기지만 모든 현상을 하나로 딱 설명한다고 하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물리학자 중에 저는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고 다시 말하면 그 미시 환원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층성을 그러니까 복잡기의 관점을 저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층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거니까 생명이라 부르는 아주 특별한 계층성이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런 계층이 있는 거는. 그러니까 모든 생명 현상을 다 그냥 물리로 다 환원할 수 있다는 건 당연히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만 생명 현상이라고 하는 거에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현상들이 있거든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생명 현상이라는 우리가 부르는 엄청나게 다양한 현상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제가 그럼 따로따로 생각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 현상 중에 일부들은 다는 아니지만 물론 일부 이만큼은 묶어서 우리가 하나의 체계로 이걸 해석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생물 물리가 하려고 하는 건. 질문 많이 하면 학생들이 항상 싫어하던데 학생들한테 미움 많이 받았거든요. 아니, 저는 질문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원래 좋아했는데 학생들이 질문을 너무 안 해서 요새 학생들은 정말 질문 안 하거든요. 강의를 해도. 너무너무 답답해서 할 수 없이 제가 질문을 하고 제가 학생들 질문을 합니다. 안 하면 내가 한다. 그러고 내가 질문을. 이런 거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질문을 하면은 학생들 답해라. 그렇게 하죠, 거꾸로. 질문 워낙 안 하니까. 그럼 오늘 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